지금 대한민국 분들은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세요. 아니면 응급실에서 끝까지 치료받다가, 왜냐하면 아들 딸들이 포기를 못해요. 그러지 말고 2주 동안 누워 있으면서 내가 존엄하고 훌륭한 열심히 살았다면 이만하면 괜찮았다. 내가 뭐 재벌회장이든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지만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그러면 이만하면 괜찮았다는 걸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는 거. 인생의 끝에 죽음이라는 게 삶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죽음이란 키워드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삶이니까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준비할 수는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의학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유성호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범죄에 관련된 부검을 직접 진행하신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교수님을 모시고 죽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죽음이라는 걸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로 했으니까 우선은 이 정의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죽음 또는 생명이라는 것은 비전공자 정의와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죽음이란 건 이제 생명의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생명의 특징, 번식을 한다, 대사를 한다, 항상성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는데, 그 대척점이라면 아마도 영원한 멈춤, 개인의 생명 활동, 생명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영원히 멈추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는. 비가역적인 생명 활동의 중지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너무 티 같지만, 그래도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죽음이란 이벤트가 퍼머넌트, 이리버서블, 돌이킬 수 없고 영원하다는 뜻에서, 그리고 우리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인 거죠. 저는 이벤트라고 표현해 주신 게 좀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은 죽음이 이제 이벤트이긴 한데 길게 보면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늙잖아요. 늙는다는 게 결국은 우리 생명이 종지부를 찍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마지막에도 우리 몸의 37조 개의 세포가 일제히 셧다운하는 건 아니고요. 심장이나 뇌가 딱 멈춘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셧다운되고, 또 그 전에도 질병을 앓고 그 기간이 꽤 오래 있으니까 제가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프로세스,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죽음이라는 게, 네스라는 게 세포부터 시작해서 장기, 개인, 그리고 법적, 사회적,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세포가 죽으면 장기가 죽게 되고, 장기가 죽으면 개인이 죽게 되고, 개인이 죽으면 말씀하신 대로 사회나 법적으로서 책임과 관리가 모두 다 소멸되고,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슬픔을 겪게 되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엄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부검이라던가 돌아가신 분들을 마주하는 일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아무리 그것을 직업적으로 수행을 하신다고 해도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서적이거나 약간 철학적으로 삶의 무의미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우리 모두 다 멋진 인생, 항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종착점은 똑같아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끝이 있는데 언젠가의 나를 미리 보는 일, 그걸 오토피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죽음을 보고 뭐 허무함에 쌓인다든지, 너무나 슬픔에 격정이 쌓인다든지, 뭔가 감정이 둔마가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처음엔 그럴 수 있어. 한 10년 차 때쯤에는 인생이란 게 정말 무섭구나, 사람이 너무 쉽게 죽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더 일을 해보면 인생이란 건 굉장히 허무하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삶이란 게 소중하고, 우리 굉장히 아름다운 지구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산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삶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죽음이란 키워드가 그 자체가 가지는 엄중함도 있지만 삶이란 게 결부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허무나 저한테 느낄 수 있는 뭐 트라우마나 괴로움이나 이런 키워드보다는 삶의 소중함, 삶의 아름다움, 이런 걸 느끼는, 오히려 저는 제 일이 그런 거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저한테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인터뷰에서 교수님 스스로 본인의 직업을 묘사하시기를, 돌아가신 분들이, 죽은 사람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들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카메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의 어떤 커리어에서 좀 중요했다거나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 의정부에서 어떤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관분들이 이제 그걸 구출하려고 딱 갔는데 젊은 어머니가 5살쯤 된 아이를 꼭 껴안고 화마를 견디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도 구출하고 아이도 구출했는데 아이는 아무 상처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며칠 만에 사망했어요. 근데 왜 부검했냐, 제가? 이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보육원에서 그 신문이에요. 근데 입양과 파양을 2번 당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고, 또 이런 와중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책임한 사람과
어떤 그래서 아이만 남게 됐고 그 아이를 열심히 키우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에게 나중에 배상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주민등록에 말소가 된 거야. 그럴 경우에 국가 시스템에서는 부검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빠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검인데 왜 기억에 남느냐? 엄마가 전신화상을 입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눈가에 눈물이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본인이 떠나게 되면 아이가 혼자 남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머님이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그 마음이 어떨까? 인생이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 눈물이 많이 나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이 아이가 정말 이 엄마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어 생각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가 그리울 때 우리 이 채널을 보고 엄마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인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커야 되는지 그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까 초반부에 죽음의 정의,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변화, 그리고 항상성도 유지가 되지 않고 결국엔 세포가 이제 대사를 멈추는 그런 과학적인 단위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실존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 다른데 죽음이라는 단어 하나에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시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자세히 얘기돼 있는 건데, 일단 3인칭 시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죽음이라는 얘기할 때는 3인칭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타까운 죽음. 죽었대. 아니 이렇게 큰 사고가 있었더니 이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주운전 이거 정말 처벌해갖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어야겠다. 이게 3인칭 시점이고요. 2인칭 시점은 두 가지가 있지만 조금 더 2인칭을 좁혀보면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2인칭의 죽음이에요. 실제로 그걸 겪게 되면 3인칭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칭의 죽음이 있습니다. 1인칭의 죽음은 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죽음이라는 게 사회적, 실존적,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젊은 분들은 죽음 얘기하면 죽음의 과학적 이해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데 순전히 3인칭이에요. 나랑 지금 당장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50대, 60대가 되면 그때 부모님이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실존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2인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자기가 떠날 때 그때는 1인칭, 나의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1인칭은 사실은 그때가 닥치지 않으면 아무리 되뇌어도 어렵잖아요. 다만 내 인생은 어땠냐, 1인칭의 죽음을 마지막에 어떻게 맞이하고 싶느냐, 이것도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고통에서의 탈출이에요. 해방. 너무나 힘들어, 질병이 오래됐고 인생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있고 그냥 뉴트럴한 억셉턴스예요. 인생의 자연스러운 마지막 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프로치 억셉턴스,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나는 신한테 가든지 종교적인, 아니면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다른 세계에서, 멀티 유니버스에서 또 다른 데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피해야 될 거는 고통 속에서의 탈출이에요. 이스케이프 억셉턴스예요. 이거는 너무나 1인칭의 죽음에서의 나의 마지막일 때 이러면 좀 너무 안타깝잖아. 존엄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근데 이 마지막이 고통스럽다면, 근데 이 고통이란 게 신체적 플러스 정신적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정부 정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고통이 없게 몰핀,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 있는 환경과 마지막에 아프지 않고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이런 거 제도화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분들은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세요. 다. 아니면 응급실에서 끝까지 치료받다가, 왜냐하면 아들, 딸들이 포기를 못해요. 다 우리 아빠 포기 못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하면서 부모님들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응급실에서 돌아가세요. 그러지 말고 2주 동안 누워 있으면서 내가 존엄하고 훌륭한 열심히 살았다면 이만하면 괜찮았다. 내가 뭐 재벌회장이든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지만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그러면 이만하면 괜찮았다는 걸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는 거, 인생의 끝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생은 괜찮았고 이제는 넥스트 스텝 등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죽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준비가 되느냐?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3인칭, 2인칭, 1인칭 모두가 조금씩 공부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얘기 쭉 해온 거 아마 느끼셨겠지만 삶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죽음이란 키워드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삶이니까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준비에 대한 얘기로 그냥 돌아와서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보면, 절대 유가족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우리 뭐 부모님, 우리 가족을 더 오래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 그것이 어쩌면 더 준비할 시간이 없어지는,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 생각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되게 큰 인식의 변화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효도와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뿌리 깊게 영향을 받아왔다 보니까 그 관념이 변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들었던 거죠. 일단은 국가제도 시스템에서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게,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내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단계, 임종기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임종기에 더 이상의 치료보다는 자신의 인생의 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더 퍼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뭐 유교 또는 가족들의 어떤 끊을 수 없는 애정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나의 마지막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서 이거를 멈춰야 될 때 이걸 결정하는 게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내 자신이 돼야겠다. 어느 정도 인식 변화는 많이 왔다고 보고요.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이 시점에서 크로스 섹션하게 딱 요 시점에서 왔으면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스스로의 삶을 존엄하게 마감할 어떤 권리 같은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그 인식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삶을 잘 마무리하는 법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955년부터 83년까지가 2,3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국민학교를 나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 우리 사회자분들보다 그 인구 집단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55년생에 벌써 70세가 넘었어요. 한 15년쯤 뒤면 늙고 돌아가시기 시작할 거야. 근데 지금 의료 시스템은 누가 의료보험을 내느냐? 지금 의료보험을 내는 게 55에서 83, 그 거대가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난 70년대 세대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의료보험을 내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몇 명 태어났냐? 40만 명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 태어난 사람들이 40만 명쯤 태어난 노인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5, 60만 명이 100만 명 태어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부양할 시대가 오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정부는 이제 집에서 돌봐라, 병원 이상 더 이상 노모어,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존엄사, 의사 조력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예요. 개인적으로는 캐나다가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이유엔 의료 재정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받아들일 거냐? 심각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안 남았어요. 최소한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사실 사회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다라는 관점은 최소한 여기서 들어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굉장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실 교수님이 보시는 어떤 죽음에도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제일 좀 안타깝거나 뭔가 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죽음, 그런 형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타까운 거,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거든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인데 5등이 뭘까요? 자살. 그렇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데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른 모르시겠지만 특히 7, 80대 노인분들의 압도적인, 특히 남자 노인분들이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관악구, 금천구 이런 구에서도 매일 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 이 구조적으로는 1955년 이후 세대가 제1차 베이비붐이라고 부르면서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영광을 함께한 1974년까지가 1, 2차 베이비붐이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00만 명 가까이 태어났고요. 한 해 80만 명 정도 태어났고요.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영광을 함께하고 직장도 좀 구하기 쉬운,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자산도 많이 모았고. 근데 문제는 55년 이전 출생자, 3, 40년대, 5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일단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많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그들이 잿더미인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고 아이들에게 돈을 다 쓰면서 대학, 우골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골탑. 등골 브레이커라는 뜻이에요. 대학을 보낼 때 우골탑이라서 소를 팔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등뼈를 다 휘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돈이 없어요. 상대적 빈곤율 OECD 1위가 주거를 포함하면 아닌데 현금이 없어요. 근데 왜 집을 안 파냐? 아들, 딸 주려고.
결론적으로는 이 세대가 지금 가장 많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대야. 특히 왜 남자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전쟁통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한가롭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보다는 남자는 입을 다물고 소주 한 잔에 어깨에 짊어지고 앞으로 나가는 존재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메타포의 희생양인 거죠. 특히 7, 80대 노인. 그래서 가끔 노인분들께서 공공근로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거 일도 안 하면서 세금 낭비다라고 하는데 저는 셀프 이스팀 그리고 소속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 근로라든지 사회적 기여,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효능감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유성호의 대멘톡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댓글이나 반응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특히 어떤 것을 좀 더 두려워한다거나 기저에는 좀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다거나 내가 아닌 상태로 나를 떠나는 거 이걸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원인이 뭘까요? 교통사고? 치매입니다. 아, 젊으셔갖고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치매냐? 내가 아닌 나로서 끝을 맺게 된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변 가족과 함께 마지막에 엔딩이 어떻게 보내고 싶냐라는 그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가족과 함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외국에선 가끔 성스러운 마음으로 신과 함께라는 것도 꽤 답변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과 함께가 그리고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게 가장 높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라는 게 중증 치매 보신 적 없죠. 중증 치매는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실제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하게 잃어버려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나로서 끝내고 싶은 거 그게 가장 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족과 함께 마지막에 평화롭고 내 삶이 이만하면 괜찮았다라고 그걸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또 이건 삶이랑 연결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고 잘 살았다, 나로서 살았다가 마지막 이제 감각이셨으면 바라는 건데 삶의 끝으로 가는 과정을 잘 준비하는 그러기 위한 더 구체적인 팁 같은 것들 좀 있으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준비해야 될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우리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책 제목이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 노트예요. 그러니까 유언하고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 친구가 책을 썼어야 하고 직장 상사한테 줬더니 너 나 죽으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그 얘기는 유언이 아니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언젠가의 나에게 한 번쯤 쓰는 거예요. 93세의 나에게 그때쯤 내가 나를 회상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굉장히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라는 거를 한 번쯤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라는 거를 그거를 저는 매년 쓰거든요. 매년 연말에 제가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어떤 준비로 나를 내가 혹시 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시설에 보내도 괜찮다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당부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좀 더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랫동안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이해가 많고 이런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93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게 뭔지도 분명한 거고요. 언젠가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남긴다는 글을 쭉 적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하고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수많은 욕망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욕망의 패턴이 바뀌어요. 지금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가장 큽니다.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정의하냐도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변화하면서 보고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는 말, 그러니까 욕망이 달라진다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현명해지고 뉴런의 시냅스 숫자가 뉴런 숫자는 줄지만 시냅스는 점점 겹쳐지면서 좀 더 현명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뻑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그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년 써보시는 거야. 나는 어떻게 변화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끔 다른 걸 욕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분명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롱텀으로 보면 변화해가는 그 궤적이 보이겠네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법은 곧 삶을 잘 사는 것과 이제 동치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고 너무 진부한 얘기인데 죽음이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삶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유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 제가 가진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죽음이라는 어떤 단어를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가슴 아픈 에피소드부터 마지막에 또 사회 경제학적인 관점까지 들어봤는데 결국에 오늘의 이야기는 삶을 잘 살자. 너무 뻔한 진리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 유언 노트 한 번씩 작성해보는 걸로 하면서 오늘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